안녕하세요. 지금 프레스센터 열심히 가고 있어요. 바로 뒤쫓아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리고 후보님 먼저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네. 다행히 어머 시작했네요. 해주신대요. 그거 스크린 캐스트로 돌려볼게요.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니까 돌려볼게요. 27분이구나. 아직 조금 있다가 돌려드릴게요.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좋았죠. 공무원들 일부리는 일할 사람들 일머리를 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안에서 머리 짜지 말고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물어봐서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 옛날에는 암기로 됐지만 지금은 찾아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하다. 네, 질문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역시 이쪽으로 갑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그것도 스크린 캐스트로 돌려볼 수 있게끔 방송을 해주네요. 역시 후보님이 방송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제 거 보시는 것 같아. 보고 그게 불편하니까 스크린 캐스트로 돌려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려주신 그런 것도 있고, 또 후보님 그 방에서 또 채팅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라고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났어요. 지금 4번 출구에서 갑니다. 4번 출구에서 가고 있어요. 10시 30분 되면 지금 조금 안 됐거든요. 29분이네요. 제가 그거 다시 스크린 캐스트 해가지고 오늘 행정천재, 이번에 그 행정천재에 대해서 진술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오늘 기회예요. 오늘이. 그래서 왜 행정천재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아셔야 돼요. 또 정책하고 행정에 대해서 왜 천재인지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 그걸로 돌려드릴게요. 지금 4번 출구에서 나가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방송해도 되니까 이쪽인데 바로 4번 출구 4번 출구로 갑니다. 이쪽에 길을 하도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4번 출구로 지금 가고 있어요. 돌려드릴게요. 30분. 개장식에서 그 이재명 후보님을 뵐 수 있는 영광을 얻었었는데 오늘 또 다시 뵙게 되니까 네. 영광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친근하게까지 느껴집니다. 네. 예. 느껴지기만 한 게 아니고 실제 친근하죠.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대 대통령과 그 정부가 갖는 너무나 그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님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게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재명 후보님께서 저희들에게 차기 정부 운영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기조연설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자리여서 제가 나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행정학회, 또 한국정책학회, 그리고 중앙일보 이 세 기관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난 2년 동안 지속됐던 코로나 위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움이 크실 겁니다. 또 연구원 여러분들도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해야 되는데 지금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나은 희망으로 내일을 맞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전환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에 인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경제, 산업, 일자리 분야의 위기를 넘어서서 국가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또 불공정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양극화와 불공정의 늪이 넓고 커졌습니다. 자산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고 또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까지 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이 점차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두의 삶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도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도 나라의 운명도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런 대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하고 또 불공정과 양극화를 극복해야 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실력 있는 정부라야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전환적 성장으로 경제를 우상향 성장 곡선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 고속도로로 산업화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 고속도로로 IT 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신재생 에너지 고속도로로 에너지 전환의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탈탄소 사회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도해서 한강의 기적에 이은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성장은 공정해야 합니다. 유무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모든 국민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신뢰사회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가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달성해내야 합니다. 종합국력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기회가 넘치는 혁신 창업국가,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서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안착시키겠습니다.
단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심해지고 취업의 문은 닫혀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부모의 자산 격차, 소득 격차, 교육 격차가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로의 전환이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또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은 미래의 주력이 아니라 현재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국가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주택, 그리고 과감한 취업 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함께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청년들이 열띠게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 불로소득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큽니다. 높은 집값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제도 개혁을 야당의 반대를 이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하튼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어서 부당한 것은 없애고 불합리한 것들은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주택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주택 총 공급 250만 호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쉽게 입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최소한 100만 호 이상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비업무형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그리고 외국 투기 자본의 부동산 투기 방지 같은 이 부동산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해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가치 그리고 민주적 소양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기득권층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해내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외교에도 능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력, 이건 필수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한반도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긴장과 대결이 격화된다면 경제 성장은 다시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 이재명은 숱한 위기를 뚫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실천을 해서 실적을 쌓았고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저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정치인, 신뢰의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민생에서 국민의 기대만큼 유능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더 반성하고 더 혁신해서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민주정부, 그리고 유능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더 유능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을 제1의 원칙과 과제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5년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자원과 정책 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가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것입니다. 열을 얻기 위해서 민생을 방치한 데 시간을 끌기보다는 두세 개만 얻더라도 당장 실행이 가능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양보하고 타협도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일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유능한 인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탕평 인사를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열정과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진영을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차별 없이 고루 인재를 등용해서 실용 내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사한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칭찬받고 확실한 성과를 내는 그런 공직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당, 야당, 관당. 오직하면 관피야, 모피야, 뭐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합니다.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모든 권력은 관료에게 위임되고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 관료들이 선출 권력의 의지와 철학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해 나가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키는 일 마지못해 하는 그런 관료 조직으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관료가 선출 권력의 의지를 철학과 가치를 존중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하게 만드는데 제가 성남시에서는 2년이 걸렸고 경기도에서는 1년이 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성남시정 95%, 경기도정 98% 공약 이행률은 결코 시장, 도지사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 1명만 바뀌었지만 결국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공직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성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이제는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임과 분공, 그리고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공직자 1명이 바뀌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만의 공무원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개선해낼 수 있는지,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지를 실적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일방적인 말씀 경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일상 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 그리고 경제가 부흥되고 기회가 넘치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림이 그려지듯이 선명하게 그 방향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그 중요한 말씀 주셨지만 저는 청년 기회 국가라고 하는 네.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뭔가 눈길이 더더욱이나 많이 갑니다. 여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대학에서 저희 청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요. 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일선에서 만나고 있는 저로서는 더더욱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회의 국가, 그리고 민생정부, 실용정부, 통합정부, 그리고 뭔가 빠르게 실행될 것 같은, 그래서 국민과 함께 앞으로, 그리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20대 그 대통령과 정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더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서 저희 그 행정학회에 그 이제 전문적 학자들과 함께 시간이 많지 않지만 네. 뭐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는 죄송합니다. 끝장 토론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워낙 그 분초를 다투는 황금 같은 시간이어서 저희들이 그 몇 분의 그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스크를 쓸까요? 예, 벗으셔도 됩니다. 후보님께서 벗으셔도 됩니다. 저만. 예, 저희는 괜찮겠어요? 방역을 생각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쓸 거고요. 제가 아까 이 발언이 좀 길어서 그랬는데 이거는 아, 네, 단답이니까. 예, 예. 그러면 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예. 혹시 민폐를 끼칠까 싶어서. 아, 예. 예,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네, 그러시죠. 네. 예. 저희, 그 패널분을 아주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길곤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영남대학의 박상철 교수님이십니다. 네. 성균관대학의 조민효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순서는 고길곤 교수님, 그리고 박상철 교수님, 그다음 조민효 교수님,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고길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이재명 후보님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비전과 그리고 구체적인 정부의 모습들을 그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정책에서는 그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호사가들은 정부가 시장을 이길 거냐, 시장이 정부를 이길 거냐 하면서 마치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이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후보님의 철학을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무한입니다. 무한입니다. 우리 저기 그래도 대표 대체적으로 후보님께서 저희는 예, 시간을 예, 뭐 맞춰서 네, 그러시죠. 예. 얼마나 괜찮으세요? 예. 아. 저희는 뭐 후보님 네. 일정에 저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유가 있다니까 우리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청년에 관한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청년들 표를 얻으려고 저렇게 청년 얘기를 많이 하나 이런 혹시 생각을 하실까 봐 매우 불안한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해명이라면 해명이고 왜 청년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문제의 뿌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실 기회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기성 세대들은 사실 기회가 많은 세상을 살았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지더라도 또 다른 기회가 있었고 사실 노력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성취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기회조차가 없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2개를 놓고 8명이 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8명이 6개를 놓고 경쟁하는, 그래서 누군가는 기회를 아예 통째로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게 결국은 저는 이제 청년 세대 내에서의 이제 극단적인 갈등의 원인도 됐다.
분열의 원인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불공정과 양극화, 저성장 이 결과에 따른 고통을 청년 세대가 완전히 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기회를 활용해서 성취를 내냈고 일종의 기득권적 위치를 조금씩은 다 차지했죠. 그렇죠. 교수님도 되시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쨌든 그 경쟁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청년 세대들은 우리 사회 저성장과 기회 부족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가지고 좀 갑옷도 없이 이 광야의 이 어려움에 그대로 봉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청년한테 뭘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 그거보다는 기회가 넘치는 세상을, 기회가 좀 많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성장을 회복해야 된다.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게 이제 공정성을 회복해서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두 번째가 이제 이 전환적 위기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서 국가의 대대적 투자 그리고 국가의 기여, 체제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든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야 저출생 문제도 절망 때문에 오는 문제 아니겠어요? 저출생 문제는. 청년의 갈등과 고통 이 문제도 결국은 성장 회복에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국가는 청년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나라 전체 미래를 위해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 쓰더라고 일부러 청년하는 건 아니다. 네. 이 말씀 제가 한번 꼭 드리고 싶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과 정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체제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또는 경제 체제로서의 시장 경제 이게 현재 상태로는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가끔씩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협력적 의존적 관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역행해서 존재하는 시장도 없다. 그건 뭐냐? 그런 거죠.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게도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그 증상이 조금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시장의 판단과 예를 들면 정책 결정권자들의 판단이 충돌할 때가 있다. 근데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 부족하다. 라고 이제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일종의 집단 지성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정부 이제 전문 관료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오히려 공급량이 늘었는데 왜 적다고 하지? 라면서 의심을 하고 그렇지 않아. 부정을 하고 그와는 다른 방식의 정책을 내게 되면 충돌이 발생하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우리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데 공급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여가지고 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과 정책, 정부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아주 미세하지만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존중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럼 정부의 역할은 그럼 뭐냐? 그럼 할 일이 없는 거냐? 저는 신자유주의자 또는 자유주의자, 방임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시장에 다 맡기자는 아닙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는 효율과 경쟁을 촉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믿어지지만 사실 가끔씩 왜곡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독점이죠. 근데 그런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죠. 경쟁과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경쟁과 효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집행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협조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의존적이고 존중해야 된다. 앞으로는 아마 그게 더 심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규제가 되게 시장과 정부가 충돌한 영역이잖아요. 규제. 지원도 한 부분인데 지원은 그래도 포지티브한 부분이라 그렇게 충돌이 심하진 않는데 규제는 충돌합니다. 규제는 충돌하는데 이 속도가 이제 발전의 속도가 느릴 때는 느린 사회에서는 이 전문 관료가 가장 뛰어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중에서도 막
성과를 내서 승진했던 사람들이라서 속도가 느린 사회는 전문 관료가 이렇게 다 정해줘도 됩니다. 이거만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는데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전문 관료가 거기 따라가기 어렵죠. 정부가. 그럴 경우에는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큰 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식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허용하는 것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라. 나머지는 하지 마.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거죠. 허용을 포지티브하게 정하고. 이러니까 이제 일선에서 시장에서 답답해서 이게 매우 일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국제 경쟁에서도 뭘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규제 샌드박스, 네. 뭐 규제 특구 이런 것들을 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한 상황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분야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일단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바꿔서 금지되는 것만 정하고 걱정되는 것만 정하고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좀 전체적인 규제 방향을 바꿔주는 게 시장이 시장 기능을 하고 정부는 정부 기능을 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에서 끊임없는 논쟁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그 관계를 규정해 주신 것 같아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저희들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예, 제가 맨날 그 답변할 때 몇 초 안에 뭐 이런 거 하도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네, 네. 저희는 그 행정학회는 그 아주 아, 관대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네네. 혹시 말씀 중에 이 부분도 네네. 얘기하겠다라고 말씀 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실 그러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영남대학교 박상철 교수님께서 질문을 좀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박상철 교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 어떠한 질문을 드려야 가장 적절할 수 있을까? 또는 저희 이제 학회 차원에서의 어떤 행정학자들, 또 정책학자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 라는 분들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포괄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기조연설을 하실 때 말씀 중에 보면 국민 주권을 가장 우선시하고 경제적 기본권, 평화 통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부분 내용까지도 포괄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질문은 결국 비슷한 부류입니다. 결국은 역대 정부나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헌법적 가치, 헌법적 기본 원리를 잘 수호하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후보님께서는 차기 정부에서 어떠한 헌법적 가치들을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강화할 건지 또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네. 어떤 그런 특단의 좀 대책들이 좀 있으시면 좀 네.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가치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다 중요하죠. 우리 사회 전체의 합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가치와 지향을 제시하는 것이라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 꼽아야 된다면 제가 아까 기조 발제문에도 썼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국민주권주의.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한테서 발견할 수 있는 뭐 현상이랄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증상인데 본인이 행사하는 권한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 걸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4년 동안 내가 맡은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방적이 돼요. 강요하죠. 던지고. 근데 저는 이게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사고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딱 하나 떼놓고 본다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거든요. 대표하는 존재냐, 대표. 또는 대리하는 존재냐. 둘 다 있죠. 둘 다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대표한다는 측면을 매우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본인들도 대표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도자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였고 보통 정치 지도자라고 전 낯간지러워서 그런 말 잘 못하겠던데 하여튼 보통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지배하려고 하는 본능을 사실 숨기면서도 사실 여러 영역에서 표출됩니다. 보통 이제 일방적이 되죠, 일방적. 그래서 이걸 저는 바꾸는 게 제 좀 정치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공직자들을 권한을 위임받고 또 주어진 예산들을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누구의 의지에 따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누구의 권한으로? 국민의 권한으로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자가 원래 모섬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아니 공직자는 다 모섬입니다. 저 모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품격 떨어진다고 그 단어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좀 바꾸고 있어요. 일꾼 이렇게 일꾼 또는 대리인 피용자 여러분도 혹시 이게 무슨 용어가 좋을지 한번 제시를 해주세요. 어쨌든 저는 대표하는 측면이 있지만 대리하는 지휘받아서 명령받아서 대신 일하는 대리인 수임인 이런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우리가 말은 해놓지만 진짜 현실적인 정치 행정에 있어서 주인으로 인정하냐. 제가 좀 전에 사실은 이제 CES 그 행사 관련해서 기업인들하고 대담을 하고 왔는데 그 기업인들이 이거 해주세요 또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예산을 대신 집행하니까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성남시정, 경기도정을 하면서도 체감한 게 있는데 정치인은 정치적 지지가 중요하거든요.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인기. 그 인기를 얻는 비결이 뭘까? 지지를 획득한 길이 뭘까? 이걸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연히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거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걸 하면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민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원. 민원 그러면 공무원들 보통 일단 짜증부터 내요. 민원의 이미지가 어떠세요? 민원 뭔가 짜증나고 네, 불편하고 살짝 피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민원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자.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정치고 행정이고 국민이 원하는 걸 잘하면 인기가 올라간다.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해가 가는 것이어서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거다. 뭘 원하는지 찾자.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일선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이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발견해 오면은 인사 가점을 줘서 우선 승진시켜 주겠다. 해결을 하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다 넘겨라. 그냥 보고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할 건 구청에서, 시청 본청에서 할 건 본청에서, 제도를 바꿀 거는 의회와 시장이 알아서 할 테니까 무조건 발견만 많이 해와라. 그래서 건수를 보고하겠어요. 건수를.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실제로 민원 건수가 많은 동장을 먼저 승진시키고 그랬거든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 진짜네 이래가지고는 민원 쪼개기를 하더라고요. 실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말하지 않고 놔뒀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많이 버려져 있으면 A구역 1개, B구역 쓰레기 많으면 2개, C구역 쓰레기 많으면 3개. 좋잖아요. 원래 1개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다 허용을 했더니 정말로 열심히 찾아다니고 또 나중에는 제가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직접 다 만난다. 제가 모든 동에 연초가 되면 제한 없이 엄청나게 큰 강당 같은 거 모아놓고요. 원하는 사람 다 오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이랬더니 보통 첫 해에는 한 500명씩 동별로 300에서 500명이 와요.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더 큰 데를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발언할 사람 다 발언하고 종이도 한 장씩 나눠드리고 자기 이름 안 써도 된다. 연락처를 쓰면 또 이거 어떻게 처리는 다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양식 주고 다 쓰라고 해서 그걸 이제 다 모으는 거예요. 첫 해 글 모았더니 이만큼 되더라고요. 이만큼. 2권. 네. 다음 해가 되니까 절반으로 줄어들고 제가 퇴임하기 전해 그러니까 그 퇴임하던 전해 3월 달에 퇴임을 했는데 그 전해에는 보니까 요만큼 줄어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 연초에 가도 그냥 인사하러 오는 관변단체 회장이나 있지, 뭐, 무슨 시장한테 이거 한번 해야지. 이런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다 설명해 드리고, 합리적인 거 들어드리고, 불합리한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이래서 안 됩니다. 설명하고. 쳐들어오면 제가 설명하고. 일어났더니, 결국은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분당에서도, 소위 민주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분당에서도 제가 지지율이 더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분당에서도 득표율이 더 올라갔어요. 본시가지보다 오히려.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내는 것이다. 민원에 대한 생각도 바꾸고 정책 제안도 당사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열심히 찾아내는 게 여기 더 나은 일이지. 관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머리 짜내고 그럴 필요 없다. 본인이 관련된 단체, 사람, 전문가들 자주 만나가지고 뭐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봐서 그중에 고르면 된다. 저는 이래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을 왕이나 지배자로 여기는 생각도 좀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국민이 언제나 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정치 권력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좀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붙이면 말 많이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 고픈 사람이에요. 네, 그러십시오.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헌법에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정리해놨잖아요. 저도 이제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제 헌법 가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생각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제 시민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권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제 그것 때문에 투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유권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쟁취됐다, 획득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유권. 그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존을 위한 소위 사회권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기본권도 상당 정도는 확보됐다. 물론 우리 OECD 평균에 비하면 매우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60% 정도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사회복지 정책들도 상당히 좀 자리 잡고 이제 국력도 국가의 부도 많이 커져서 60%밖에 안 돼도 꽤 괜찮은 이제 사회권을 확보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저는 이걸 좀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이 기술 발전, 그 다음에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 소위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좀 나누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고, 이제 그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그 표현으로 헌법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죠. 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헌법적 가치는 결국 경제적 기본권에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경제적 풍요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특정인들의 노력도 있지만, 특정 기업의 노력도 있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술, 문화, 역량의 총체 아니겠어요, 그죠? 그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최소한은 같이 나누자, 같이 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공지능 로봇들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생산에서의 기여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생산 총량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인류 역사는 원래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가는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자리 총량이 줄어드는 거죠. 다만 이제 일자리를 나누는 거죠. 일자리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그 일자리를 늘려받고 근데 그걸 통해서 소득 분배를 해왔는데 1차 분배를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생산에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용역,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죠. 이름은 그럴듯하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데 비중이 작아지니까 노동으로 소득을 획득하고 근데 그걸로 생활하고 소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수요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 지금 당장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생산성이 급격하게 기술 혁신 때문에 올라갈 것이라서 노동을 통한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곧 올 수 있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기본소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준비하자. 대동법 그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하는데 100년 걸렸잖아요. 아니 농지를 가진 만큼 세금을 내자 공평하게. 그게 너무 당연한데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그 조세제도 바꾸자는 그 너무 당연한 걸 100년 걸려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기득권이죠. 의료보험도 지금 박정희 시대에 만든 건데 40년 돼가면서 정말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고요. 시간이 있다니까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생산의 방식 중에서 보통은 생산량이 늘면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 용역이든 제품을 만들어내면 거기 생산에 노동이 투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노동 투여만큼도 소득이 분배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소비 수요를 만들어서 다시 또 생산을 유발하고 이 선순환을 해왔는데 지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 이게 지금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급속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업이라고 제가 말하긴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상상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즉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고용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인터넷 서버만 늘리면 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무슨 튜브 이런 거 아니 많은 사람이 막 쓰는데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서버만 늘리면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매출이 거의 대부분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수학 체감이 아니고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 생산비가 점점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옛날에 한계 생산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를 지나면 그죠? 그게 우리가 배운 경제인데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한계 생산비가 제로에 수렴하는 추가 생산비가 0에 수렴하는 매출이 전액 이윤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 기업 전체의 비중이 점점 높아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시중에 분배되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완전히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빌 게이츠라고 하는 또는 마크 저커버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3대 기업인일 텐데 뭐 이 사람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성공한 디지털 기업의 CEO들이 기본소득을 하자고 주장을 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기본소득 주창론자입니다. 왜 그럴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총아들이죠. 이 총아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할까? 착해서? 글쎄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유를 말한 걸 제가 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추측하는 바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시장이 축소돼서 결국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뭐 일부에서 포퓰리즘이냐 너 표어들라고 그러지 뭐 이런 소리 하지만 그런 한계를 좀 넘어서서 초보적이라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해나가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기본주택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시장은 아까 말씀 시장은 다양해야 되거든요. 다양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사회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요. 진영 논리. 우리 편은 다 옳고, 아니 다 용서되고 저쪽 편은 다 나빠. 좋은 것도 나빠. 좋은 것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극단적인 좀 진영 논리를 좀 벗어나서 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되고요. 상품도 좀 다양화돼야 되는데 주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주택이 어떻게 시장에서 사거나 임대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이 비중이 많은데 이 공공주택도 다른 나라는 좀 한 20% 뭐 한 60, 7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잖아요.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
집을 사는 건 나중에 돈 벌어서 하더라도 그 이전 단계도 공공에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그런 품질 좋은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자. 선택할 수 있게. 이게 기본주택이고요. 기본금융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발권력은 국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제는 신용 발권력에 의한 신용 이익도 국민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 많이 벌고 재산 많고 사회 경력 많은 사람만 장기 저리 고액 대출의 기회를 누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완전 배제되죠. 사채업자한테 뭐 몇천 프로씩 주거나 뭐 장기 기증 서약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최소한의 금융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릴 기회를 주자. 대부 업체들이 담보 재산 수익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금액이 평균 900만 원대더라고요. 전화도 어디서 못하지 않습니까? 독촉하면 처벌돼요. 그런데도 95%가 갚습니다. 20%씩 이자를 내면서. 그 사람들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자. 도덕적 해이가 없는 3만 원 이내의 돈을 장기 저리로 한 3% 정도. 시중금리가 조금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빌려가지고 저축하면 안 되니까. 네, 이런 기회를 주자는 게 기본금융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배제금융에 따른 금융의 비효율을 완화하고 네. 효율성을 높일 거다라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여튼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여튼 매우 중요한 이걸 포함한 경제적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제가 한 얘기예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더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 국민주권주의 그러면 저는 그냥 헌법에 있는 그리고 아주 추상적인 어떤 하나의 선언. 그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뭔가 이렇게 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그런 가치라고 생각해 왔었던 제 스스로가 오늘 반성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그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그 가치를 우리 일상의 삶에 아주 깊숙이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제는 학생들에게 국민 주권주의가 저 위에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겠다라고 네, 하는 고맙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님. 제한이 없습니다. 네,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네. 우리 저 여기서 안 바쁜 모양이에요. 그러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건 예. 제 소관이니까. 예, 그러시죠. 예, 조민효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너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재밌게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게 안타깝습니다.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제 질문은 그 미래사회의 정부 규제에 관한 네. 질문인데요. 그 4차 산업혁명과 혁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정부 규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책 이슈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도 기조연설에서 우리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전환적 성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시겠다고도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 규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네, 이건 아까 사실 조금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그러니까 이 이제 시장 경제, 소위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대원리의 핵심은 시장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시장이 비효율을 노정할 때는 적절히 개입해서 비효율을 제거한다.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이게 이제 정부와 시장의 관계라고 생각되고 그 중에 역시 규제 문제는 이제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규제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 뭐 노를 젓는 방식도 있고 항해를 할 때도 파도의 방향이나 흐름의 해류나 또는 뭐 바람의 방향을 다 봐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는 것인가?
이 국민주권주의와도 관계가 있고 사실 규제 문제와도 관계가 좀 있는데요. 고민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글쎄 저는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나 명령을 희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가끔씩 충돌합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좀 미움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뭐 사랑해 주신 분도 많습니다. 그 미움의 원인은 뭘까 제가 꽤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은 뭘 엄청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 왜 저리 고집스럽지? 왜 자기만 옳다 그러지? 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곽상원 변호사라는 분이 한 얘기를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 제가 그 권양순 여사님 예방을 갔다가 거기서 만났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인간하고는 같이 살아도 미운 인간하고는 못 산다. 공감이 확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도 역시 하나의 집단 지성체여서 인격체입니다. 감정이 있어요. 대중도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 민주당에 이렇게 왜 미움을 받을까? 다 미움받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운동가가 아니고 정치인이다. 정치 운동을 하면 자기 이념과 사상 막 주장해야 돼요. 우리 교수님들 뜻대로 그죠? 원래 그게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고용된 대리인이다. 아까 말한 국민주권주의와도 깊은 관련이 있죠. 우리는 대신하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좀 바꾸자. 존중하자. 국민을, 시장을, 세상을 더 잘되게 조성해 나가는 거지.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규제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또 우리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되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경쟁과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는 또 제거하거나 억제하고 그 중에 핵심은 결국 억강부약이죠. 인간이 자기 욕망을 관철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되죠.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걸 비난하면 안 되죠. 그건 그들의 당연한 욕망이고, 또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또 인간으로서 당연하니까, 그는 용인하되, 그러나 정부는 그걸 통제, 조절하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못한 정부 스스로를 탓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규제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규제도 역시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되 효율을 존중하되 그게 저해되면 해제 또는 완화하고 촉진하는 것들은 만들어내고 저는 그래서 규제 완화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야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해제해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규제를 합리화하자. 합리화. 규제 합리화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웃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규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복잡한 그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또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규제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후보님께서 이 말씀은 저희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요, 또 전 국민들에게 지금 또 유튜브로 생방송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다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도 좀 그래서 예, 그러시군요. 더 드릴 말씀은 예, 네,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질문하시라고 하시죠. 뭐 한 예. 5분. 예, 저희가 약속이 그 패널 돼 있는데, 네, 하세요. 네네, 예, 그럼 괜찮습니다. 후보님 네, 괜찮으시다 하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후보님 말씀 중에 부산이 독수부동 공직사회 계획을
네. 네. 지금 정부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네. 굉장히 필요하고 그건 같은 생각입니다. 과거를 보면 김영삼 정부 때 행정쇄신 이후에 네. 윤대중 정부 때 행정개혁은 정부의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의 지방분권위원회를 네. 그래서 이런 조직 개편까지 포함해서 좀 포괄적인 이런 행정개혁 이슈를 대통령 아젠다로 좀 네. 설정을 하시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마침 대통령 자문의 행정개혁 혹은 정부혁신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어떠십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100%다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의 운명은 결국 막강한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 소위 말하는 관리들, 어제 선출 권력이든 임명 권력이든 이 공직자들이 갖고 있죠. 결국 운명이 거기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정성이 확보되고 그리고 공정성을 지켜내는 건 결국 관리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죠. 극대치로. 그걸 공정하게 일정한 질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하게 하는 정부의 몫이고 공직자의 몫인데 공직자들이 이 본분을 잃거나 그 점에서 무능하면 심하게 체제 붕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공직 개혁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 이 공직 개혁을 뭐 지금은 나쁘니까 뭐 이렇게 억제 억압해가지고 뜯어 고치자 이게 아니고 좀 더 유능한 조직으로, 좀 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좀 더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겠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역량도 있고 성실하고 매우 충성스러운 존재들이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본 것보다는. 그중에 이제 미꾸라지가 몇몇이 전체를 흐리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걸 잘 집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한 방향이라면 그런 거죠. 권한을 존중한다. 목표를 제시해 준다. 그다음에 책임도 함께 부여한다. 저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그런 거 시키는 줄 알던데 아주 세부적인 건 다 맡기죠. 대신에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엄정하게 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신상필벌은 아주 분명하게 한다. 이제 요거를 이제 공직사회에 불어넣고 그거 진짜네. 저 인사를 청탁이나 다른 요소로 안 하고 진짜 업무로 평가해서 하는구나. 나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해서 실제 열심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2년 걸렸고요. 도에서는 1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되자마자 바로 전국 시도지사 평가에서 원래 수도권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1등을 했던 이유도 결국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했었거든요. 그게 성과로 나타난 건데 중앙정부 관료들도 저는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충성스럽고 훨씬 더 에너지 넘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휘 역량인데 그거는 예를 들면 결국 선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선장의 역할이 이런 생각이고 그럼 이거를 이제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이 시스템화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저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지휘 자체는 어쩌면 좀 자신이 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휘에서 제일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람풍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바람풍하라고 하면 그 바람풍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선수범해야 되고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고 평가에 따라서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하는 거. 이걸로 전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스템화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김판석 선생님 말씀을 제가 듣고 그 부분을 저희도 하나의 정책 의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일이 된 거 정책부서에 얘기해서 요거는 하나 정책안으로 공약 뭐 굳이 공약해야 되는데 기왕에 발표하는 게 좋겠죠.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우리 상황실장이 오셨으니까 네. 우리 서영교 상황실장님 안 잊어버릴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예, 가능하면 예, 내용도 행안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행정학회 정책학회와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하는 국책 연구기관이 이제 같이 네. 합니다. 이 오후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네. 하는 그 세미나가 같이 이어집니다. 오늘 김판석 인사처장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과 같이 네. 저희들이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에도 저희들이 네. 이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회장으로서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들이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교회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어려운 때에 지금 20대 대통령과 그 정부는 이제 출범하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희망을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 이 자리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주셨던 많은 말씀이 사실 더 길게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말씀 굉장히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차기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방향이 상당히 선명하게 저는 그려졌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의 덕목이 뭐 저 개인적인 덕목이긴 합니다만은 이성적 비관과 의지적 낙관을 가진 정치인. 그러니까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파악하지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낙관을 가진 정치인을 또 그런 뭐 지도자 싫어하시지만 그런 일꾼을 저는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비관의 기반을 두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의지적 낙관으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요. 오늘 이 바쁜 그 일정에도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시간을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없으신가요? 밤샐 수도 있어서. 네, 이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대토론회 차기 정부 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국행정학회와 정책학회를 대신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본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자를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아, 오늘 또 아주 뭐 하여간 인사 만사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실히 세우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와, 일머리 진짜 끝장나시죠? 와. 조금 이따 내려오십니다. 조금 이따 내려오세요. 와, 이렇게 하시니까 자신 있으신 거예요. 최고의 선장이십니다. 그쵸? 아, 화이트하우스님 끝까지 다 보셨군요. 역시 일머리 짱이셔, 짱. 민생 천재. 행정 천재가 괜히 행정 천재 아닌 거죠. 아, 진짜 놀랍습니다. 예, 분명히 공직기관, 공직기관 확실히 잡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세상, 꼭 만드실 겁니다. 점진강님 어서 오세요. 버스형님 반갑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하나 빠뜨리고 와가지고 채팅은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열심히. 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수준 높은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후보님 오시면 어서 화이팅 하고, 우리는 그 힘, 후보님은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힘이 필요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 힘이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이것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하십니다. 확실히. 네, 확실히 하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멋져요. 정말. 아니, 그래서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대리인이 아니라 머슴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려는 거예요. 국민 머슴. 네, 아예 그냥, 네, 이 부담감 없이 국민 머슴. 국민 머슴. 우리 이재명 후보님. 네. 이 공직자들은 그냥 머슴이라고 해야 돼. 머슴. 최고의 머슴. 우리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다 머슴의 마인드로 국민의 주권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그쵸? 예. 와, 이러니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정말 찐입니다. 아, 참, 이 고위 당이, 한국에 당이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야당, 여당, 그 다음에 공무원당. 이 고위 관료들. 그래가지고 이게 일이 안 되던 거예요, 여태까지. 관당. 예, 관료. 예, 관당. 그래서 이게 꼬여서 안 됐던 거예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만든 게 이겁니다. 관당 때문입니다. 관당. 예? 아, 근데 이거를 지금 이 혁파, 그죠? 바로 고쳐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쉽게. 왜 본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선다 해도 그거 안 하시니까. 예? 그 관당이 뭐예요? 다 사익추구 아니에요. 예? 그쵸? 사익추구 아니에요? 사익추구. 이해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이게. 국민이 봉사정신으로 일하겠다고 들어가가지고 봉사는커녕 눈뜬 국민님 맞아요. 천재 이재명. 우리는 겉으로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응원하니까 더 멋진 거죠. 그죠? 아, 이제 저기 까부는 반칙 쓰는 공무원들 다 죽었어. 몇 마리 미꾸라지 다 죽었어. 그쵸? 일을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고 다 돼 있어요. 규칙에, 법에 다 돼 있어요. 그걸 안 지켜요. 그게 문제죠. 네. 아, 윤석열. 여기도 출근길 인사 완전 외면당했습니까요? 네. 이건 비교 안 되잖아요. 비교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외면당하는 거죠. 곧 내려오실 거예요. 예, 곧 내려오실 거니까. 예, 한번. 예, 와. 멋쟁이, 찐. 와, 진짜요. 예, 왜 말 안 들어요? 그런 얘기예요. 예, 홍남기 같은 애들입니다. 말 안 듣는 게 지가 대통령이에요. 예? 검찰총장이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와, 예. 가슴 떨리는 후보 이재명, 살 떨리는 후보 모시기, 윤모시기. 예. 아, 참 5년 이런 진짜 우리 이재명 같은 후보님은 아유 그냥 계속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계속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분이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 아, 어디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사전투표 3, 4, 5. 네. 본투표 3월 9일. 3월 4일, 5일이 사전투표입니다. 진짜 가슴 떨리네요. 네, 희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대우받고 사는 세상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유, 직장에도 보면은 이 일은 진짜 개떡같이 하고 줄살 서고 뭐, 예? 왜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아시는 거죠. 조직 경기도지사 때 1년이면 자강했다고 합니다. 신상 필벌
일하는 사람 대우하고 손해 안 보게 하고 규칙 어기는 사람 반드시 손에 쥐야죠. 벌을 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 대단하십니다. 이재명. 와,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너무 가까이 느껴지고, 그쵸. 꼭 우리 함께 이 재미나는 세상 살 것 같아요. 공정해야 재미납니다, 이게. 불공정하면 이게 재미없어요. 짜증나고. 예. 그러게 말이에요. 5년이 아깝습니다. 5년이. 다시 그냥 저는 이런 그 분위기로 쭉 나간다면은, 이런 마인드로 나간다면 저는 진짜 그냥 맡기고 편하게 그냥 선거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양미래스님 어서 오세요. 예, 우리 후보님 아침에 제가 그 기상 보여드렸죠? 컨디션? 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올라오실 때도 딱 에스카레이터죠? 딱 보시고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조용히 그냥 이렇게 카메라만 됐는데도 이재명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인사드리는 거고, 예, 응원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고맙다는 거, 이렇게 손 흔들어 주는 거. 이재명 후보님 체력도 대단하시죠. 어제 거기 곡성에서 예, 똑같이 그렇게 왔는데도 건재하시잖아요. 이재명, 아, 그냥 그 교수님들이 다 놀라잖아요. 놀라. 계속 좀 예? 말씀 좀 해주셨으면 괜찮다고. 이재명, 천재명. 왜 안 내려오실까요? 좀 얘기가 있으신가요? 천재명, 경제명. 아이고, 행정에 대해서 아셨죠? 행정 너무너무 잘하시죠? 버스 형님 너무 재밌어요. 체조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쵸. 진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제 나름대로 실속 있는 거라고, 가장 실속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화이팅. 예, 건강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 있어도, 그죠? 좀 스트레칭 하고, 이렇게 하루 시작하는 거죠. 네, 으쌰, 이재명, 천재명. 아, 빨리 투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어제 곡성에서도 진짜 무거운 얘기도, 민원 얘기 다 들어주시잖아요. 안 들어주신 것 같아서 또 안에서도 또 얘기하니까 또 거기서도 또 잘 챙겨라고 그러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또 자세히 듣고, 예, 그렇게 책임 있게 해주시잖아요. 이재명, 천재명, 그냥 천재명입니다. 천재명. 아까 이지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교수님 그 말씀이 와닿던데, 이성적인 비판과 이지적인 비판. 비관이라고 그러죠. 비관이라고. 비관. 이성적인 비관과 예, 이지적인. 의지적인. 의지적인 낙관. 아, 그것도 진짜 멋있었어요. 그 말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성적인 비관과 의지적인 낙관. 예. 교수님께서 전부 들으시고 그렇게 의지적인 낙관 해주시겠다는 그런 지도자를, 예. 그런 일꾼을, 예. 그런 일꾼, 예, 원한다. 아, 통달하셨죠, 그죠? 손자봉법, 그죠? 예. 어제 안에서도 다 들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아유, 세상에, 우리 후보님은 지금 이게 선거 운동이에요. 뭐예요? 하여간 그런 그 민원까지도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 민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 예? 그들이
우리 그 국민이 주권 주인이 필요로 하는 걸 다 들으시고. 네, 나오십니다. 매력적이신 분 나오시네요. 아이고, 매력적이신 분 나오시네요. 아이고, 요리 나와서. 아이고, 나와서.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멋지셔요. 힘내세요. 이재명 청와대 10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회 너무 잘 봤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힘내세요. 이재명. 아이고. 예, 네, 너무 멋지죠? 그래도 손 딱 들어주시잖아요. 이제 후보님께서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응원하는 거 아세요? 이 모니터링도 아마 가끔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응원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와, 저쪽으로 해서 나가시네요. 우리는 이쪽으로 해서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후보님 그 정책에 너무너무 기쁘고 놀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라 생각하니 이 되게 기분이 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긴장 놓지 말고 3월 9일까지 아자 화이팅 합시다. 이따가요 그 목포 여수 그다음에 어디죠? 광주 그 방송 방영한 거 들어가서 채팅할 수 있으면 채팅하고 그 환경 안 되면 나중에 끝나고 올려주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려주면은 거기 보고 후보님의 메시지를 늘 듣고 같이 한 방향으로 가자고요. 그리고 9시에 저녁 9시에 저 MBC 토론 하는데 거기 가서 응원할 거예요. 거기서 이따 또 뵙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안녕. 가시죠. 저기로 가시죠.